10월 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오늘자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니까 3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알트 시즌 진입 포인트 지점은 75, 아직 갈 길 멀었다. 일부 알트들 지금 꿈틀꿈틀 예쁜 흐름 보여주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팡팡 날뛰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어. 시작도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차트가. 분석가 머스타시는 알트 전체 시총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게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 전체 시총 차트입니다. 20주 단순 이동 평균을 회복하는 흔치 않은 이런 상황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동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오곤 했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비슷한 상황이 지금 펼쳐질 때마다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왔다라는 거. 이 흔한 건 아닌데 나와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거 나왔어. 이제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의 도래, 그 시점, 그 임팩트, 그 재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대선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잘 움직여주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 있는 흐름,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서 알트코인들 잘 따라가다가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빵 하고 터지면 알트 시즌 양상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지 않을까. 요때 이제 비트코인 고점 한번 찍고 살짝 사이드 횡보하고 그때 이제 알트들 팡팡 미쳐 날뛰는 뭐 그런 그림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오전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50.8%, 해리스가 48.4%로 트럼프가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누가 대선의 최종 승기를 잡게 될 것인가, 이 자체도 지금 관심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정치 상황 자체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또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당장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해리스가 당선되면 트럼프는 대선 불복 쪽으로 이야기를 또 몰아갈 가능성, 이런 것들도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거고, 연내 비트코인 10만 달러 그리고 알트 시즌, 이 두 가지 우리가 바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낚아챌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4분기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이슈를 좀 제공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항상 혁신 산업에 묶어서 AI 뭐 이런 거에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덴크립토 트레이드, 이더리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일간 차트입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2100달러에서 2800달러 범위, 이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지금 범위에서 저점은 높고 고점은 낮은 상황이다. 2800달러 수준이 비트코인 지배력을 낮추고 전체 알트 시장의 모멘텀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한 2800달러 정도까지는 움직여줘야지 알트들을 리드하면서 알트 시즌의 포문을 여는 뭐 그런 알트 순환매 양상의 시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더리움 월간 차트인데, 월간 차트에서 지금 2022년 초부터 컵 앤 핸들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핸들 오른쪽 부분을 향해서 더 나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몇 달 정도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의미 있는 $10,000 시대를 여는 랠리를 펼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SEC 소송은 진짜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자체도 자체지만 이 코인베이스 사건이 지금 끼어들면서 아주 흥미로운,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지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항소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항소심 역풍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재료를 제공해준 주체는 코인베이스입니다. SEC랑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코인베이스가 리플 항소 상황을 인용을 하면서 대심제 항소를 승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겁니다. SEC 항소가 2차 시장 판매에 대한 하위 테스트 적용을 둘러싼 모호성을 보이고 있다. 더 높은 수준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같은 법률 전문가 자격증이 없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렵죠. 지금 대심제 항소도 어렵고, 이게 2차 시장 판매에 대한 모호성, 더 높은 수준에서 명확히 한다? 워딩은 이런데 멘트 자체를 좀 해석할 필요가 있죠. 코인베이스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리플 사건에 대해서 SEC가 항소를 했는데 하위 테스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모호함이 있다. 이 모호함이 코인베이스 사건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심제 항소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하위 테스트 기준이 뭔데 대체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게 비증권이라고 하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거냐고. 대체 왜? 이거는 상급법원에다 물어봅시다 라는 게 대심제 항소인데, 그걸 지금 법원에다가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대심제 항소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상급 법원에다가 미리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보통 항소가 재판 종료 이후에 가능하지만 대심제 항소는 특정 쟁점에 대해서 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아니 SEC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가 비증권이라고 판결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아니 대체 SEC가 근거로 삼고 있는 하위 테스트 기준이 뭐야? 하위 테스트를 가지고 디지털 자산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지금 우리 사건에서도 모호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일단 이 소송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급 법원에 가서 하위 테스트 적용의 기준, 이게 뭔지 한번 이것부터 판단을 좀 받읍시다. 그리고 나서 재판 진행합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재판 지금 끝나기 전에 하위 테스트 이 기준점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으로 가서 미리 판단을 받아옵시다 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대심제 항소라는 게 엄청 간단치 않은 어떤 묵직감이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1심 판결 1심 재판부에서도 이 소송 당사자 한 측에서 대심제 항소를 요구한다는 거는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대심제 항소는 요청하는 경우는 많은데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엄청 빡센 카드를 지금 꺼내 든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인베이스가 머리를 잘 썼다라고 보는 게,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론전 차원에서도 지금 SEC의 행태라는 게 얼마나 비상식적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 거기까지만 재료로서 역할을 해줘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SEC 변호인단도 이건 또 뭐지 싶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코인베이스가 리플 XRP 소송 당하자마자 사실 직후에 XRP 상장 폐지하면서 굉장한 배신감을 안겼던 코인베이스가 지금은 나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사실상 XRP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이렇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코인베이스 사건 재판부가 대심제 항소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면 일단 SEC 한 방 먹는 거죠. 이른바 역풍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대심제 항소까지 이게 튀어나와 버려서 여러 가지 SEC와 리플 소송도 예상치 못했던 변수 하나가 더해진 거고,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 지점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XRP가 2.38달러일 때 비트코인을 누르고 시총 1위, 이더리움 4위, 스텔라가 7위였던 이런 시기.
카르다노, 뭐 지금 여기 사라진 거 솔라 코인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ATM 코인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당시에 비트코인이 12,000달러, 이더리움이 700달러. 어마어마합니다. 네, 과연 이런 어떤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XRP 진성 홀더분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XRP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더리움 진영에서 작업을 한 거다라는 어떤 상황에서 시작이 된 거, 그 주체가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거기서 시작된 리플 소송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어쨌든 지금 리플 소송 자체가 의외의 지원 사격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또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10월 14일 전에 리플이 교체 항소를 하든가 아니면 양측이 뭐 진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모르잖아요, 또 전격적인 합의 이루고 할지. 이렇게 지금 SEC가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 반복된다라면, 거기다가 암호화폐 투자자의 표심이 지금 대선 레이스에서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해리스 캠프 쪽에서 SEC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우리의 어떤 예상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재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미 이런 거는 정말 예상 범위 밖에 있던 거잖아요. 이런 걸 조금 차분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치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도치코인이 차트가 되게 예쁘다라는 게 공통점이고, 이건 도치코인 월간 차트인데 미키블 크립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치의 이번 사이클 최소 목표는 1달러다. 현재 다음 폭발적인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패턴 나오면 급등, 삼각형 뚫고 급등, 지금 딱 하락세기 뚫고 올라왔네? 어떻게 될까? 간다라는 건데, 피보나치로 딱딱 따져보니까 얼추 그럴싸해요. 지금 1달러 이런 생각 갖게 만드는 거죠. 알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치코인 월간 차트입니다. 역사는 종종 반복되고 도치코인도 그럴 수 있다. 몇 년 동안 삼각 패턴을 돌파 이후에 200% 급등, 60% 되돌림 이후에 상승세를 반복해왔다. 최근 65% 하락 이후에 도치는 다음 큰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1달러 위에서 2달러까지 돌파하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하루 이틀 뒤에 발생한다는 게 아니고 이번 사이클 고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 역사의 패턴이 반복이 돼서 비트코인이 내년 10월 전후 시점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낸다라면,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낸다라면 역시 그때 전후 시점에서 도치코인 역시 한 1달러에서 2달러 사이에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패치, AI 테마가 한번 움직일 때가 됐는데, 일단 패치가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이번 사이클 고점 그 전 상반기 상황에서 뭐 12달러 얘기를 하고 있네요. 10달러 이상, 엄청난 거죠. 패치 10달러 이상 가버리면 상당한 어떤 그런 건데, 뭐 알트 시즌이 벌어지면 사실 인간의 어떤 뇌 구조로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2020년, 21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막 자고 일어나면 미쳐 날뛰고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 양상을 펼치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때 생각하면 또 뭐 충분히 또 패치 2025년 상반기 10달러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다른 것보다 AI 테마와 관련해서 상징성이 굉장히 큰 대장급 종목이고, AI 테마는 뭐 이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좀 알아야 된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본적인 트렌드, 기본적인 재료, 리플 같은 경우에도 내가 리플 투자 안 하더라도 리플 소송 상황은 팔로우업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규제 이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 세계 각국 정부의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뭐 패치라는 특정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있더라도 AI 테마 종목의 대장급이 누구고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최근 엔비디아는 어떻게 가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 다 연계시켜서
바라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수위. 수위 간단치 않아요. 이게 지금 데일리 트랜잭션 상황인데 수위 폭등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지금 솔라나를 크게 제껴버렸습니다. 이게 보라색의 솔라나고 블루 라인이 지금 수위거든요. 이 수위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 지금 한 달 동안 엄청 폭등을 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마 큰 급등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 솔라나가 그랬던 것처럼 막 미친 듯이 계속 오를 수도 있고 진짜 수위 같은 종목은 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내년 하반기까지 봤을 때 한 10위권 정도 10위 안쪽으로도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위 같은 종목은 한번 이렇게 흐름 같은 거 직접 투자하고 있지 않더라도 흐름 같은 거 좀 잘 바라보시다가 비트코인 한번 한 20% 이상 조정 왔을 때 뭐 다음번에도 새로운 고점 만들어내면 의미 있는 조정 한번 올 거잖아요. 그때 알트들 빠지면은 그때 수위 같은 종목들은 지금 안 들어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흐름을 지금 당장 막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면 후회할 일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진작에 우리가 막 수위 세이 막 이런 얘기 할 때 전략 세우시고 행동하신 분들은 지금 그냥 즐기시면 되고 놓치신 분들은 기회는 또 온다. 비트코인은 상승은 하고 의미 있는 가격 만들어내는데 그 중간중간 20-30% 조정 한 번씩 오더라. 뭐 이런 거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은 지금 놓친 종목들은 놓쳤다라고 아쉬워할 게 아니고 기록해 놨다가 비트코인 조정 왔을 때 흐름 잘 살펴보면 된다. 요게 그래도 가장 보수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개미다운 어떤 개미 스탠스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트들이 지금 살짝 이제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 주요 메이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지금 준메이저급으로 급등한 이런 종목들도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내 포트폴리오를 더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죠. 일단 뭐 알트 시즌도 알트 시즌인데 비트코인이 잘 움직여줘야죠. 지금 이건 데일리 차트에서 불페넌트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바닥 테스트하고 있는데 브레이크아웃 돌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T트레이드 앨런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훈훈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반등세를 확연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미 지금 뚫고 여기까지 왔죠. 이미 왔기 때문에 이 이후 상황까지도 순조롭게 나아가면서 10월을 완성해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비트코인 올드 웨일들이랑 새로운 웨일, 그러니까 기존 고래들과 신규 고래들의 흐름을 보니까 이 노란색이 기존 고래들이고 이 빨간색이 지금 신규 고래들이거든요. 신규 고래들이 엄청 빡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비는 뉴비인데 고래들이죠. 지금 신규 뉴비들이 엄청 고래들이 빡세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냥 약간 이렇게 헷갈릴 때는 고래들 움직임을 조금 살펴보는 게 방향성 잡기에는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빡센데 엄청 빡세잖아요. 지금 2022년부터 보면 작년 중반부터 지금 막 엄청 빡세게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누가? 신규 고래들이. 여러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알차게 포트폴리오 전략 잘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